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채널에서 자기 개발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 채널에서는 그저 미래의 모습만을 그려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첫째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정답이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제가 그리는 미래의 사회의 모습이 맞다면 그에 따라 자신만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시청자 자신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이니 오타쿠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루뭉술한 이야기로는 답을 못 찾겠다는 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 미래가 바뀌는 모습을 이해한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여전히 모르겠다는 것이죠. 오늘 방송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AI 시대의 생존 전략을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시대의 생존 전략 수립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화면의 목차에서 제시하는 대로 AI 시대의 생존 가이드라인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생존 전략은 과거와 달리 철저하게 개인 맞춤형 전략이 될 수밖에 없죠. 모두에게 적합한 판에 박힌 성공 공식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오늘의 방송 내용입니다. 먼저 AI 시대의 생존 전략 수립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첫째 이유는 미래는 지금과는 달리 모든 것이 수축되는 축소지향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인류는 오랫동안 축소지향의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먼 조상은 몰라도 우리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는 축소지향의 시대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조의 조언 따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죠. 첫째 이유인 축소지향의 시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문명은 이제 양적 팽창의 단계가 끝나고 질적 성장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들어갔습니다.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직장이 늘어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양적 성장의 한계가 온 것이죠. 다 아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양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버리라는 의미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두가 생존 방법을 찾지 못하는 둘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끊임없는 성장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한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으로 아무리 사회가 황폐해져도 버티고 또 버티면, 그리고 열심히만 살면서 시대가 바뀌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양적 성장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성장 모델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직장 생활하고 근검절약하고 저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저도 그러한 말씀을 들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최소한 MZ세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인류에게는 성장 모델이 없습니다. 인류 문명은 최소한 양적으로는 지구의 수용 한계를 이미 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좋은 표현으로는 선진국들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과도기에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제로섬 게임 뿐이며 더 큰 문제는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양적 성장의 시대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찌 살라는 말이냐? 라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지만 영상의 분량을 고려하여 최대한 결론만 간단히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쟁은 AI와의 경쟁과 사람과의 경쟁 모두를 의미합니다. 물론 능력에 기반한 경쟁은 자본주의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경쟁에서 이기면 자부심이라는 무형의 포상과 더불어 경제적 포상도 따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쟁에서 이기면 진짜로 경제적 포상이 따르나요?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려면 170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700대 1의 경쟁을 뚫고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면 대단한 대우를 받게 되나요?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은 새벽 출근과 예능 방송 출연에 혹독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시급에 좌절합니다. 아름답고 똑똑한 여성 아나운서들의 고난이야 요즘 천대받는 인문학 전공 출신이라 그렇다고 칩시다. 최근 거의 유일하게 취직이 가능한 공대생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기업의 코딩 전문가로 취직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누구와 경쟁해야 할까요? AI입니다. 논리로 일하는 분야는 AI가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될 분야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리가 가장 먼저 삭제당하죠. 지금 미국에서도 대량 해고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직장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입니다. 차라리 문과를 나와 영업직으로 입사했다면 다소 오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쪽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요. 경쟁하지 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의 게임에서 경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의 게임에서 경쟁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설계한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이고 그 규칙에 따라 경쟁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지배 엘리트가 미리 세팅해 놓은 성공 공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의사나 대기업 부장님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설계한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그 경쟁에서 낙오한 나머지는 죽어나갑니다. 오징어 게임이죠. 그래서 둘째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내가 창조한 나만의 게임에서 내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의 게임이 아닌 나만의 게임을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살아남을 일자리 형태는 단 두 가지입니다. CEO와 투자자입니다. 중간 관리자는 AI가 가장 빠르게 대체합니다. 사원과 대리도 앞으로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속 남아있겠죠. 그래서 기업이란 조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이유로 CEO와 투자자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은 사라지지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투자자나 CEO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이 많으시면 투자자가 되시면 됩니다. 이쪽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일전 한 푼 없는 내가 CEO가 되어 나만의 게임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어떤 산업으로 진입해야 성공한 CEO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서 셋째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셋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성공하려면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돈은 누가 주나요? 사장님이 월급을 주고 소비자가 내 물건을 사주고 마지막의 마지막 상황에서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 나에게 생활 지원 자금을 제공합니다. 결국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인 인문학은 천시합니다. 당장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결국 공대로 가서 코딩을 배우고 AI와의 경쟁에 뛰어듭니다. 혹자는 AI를 이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적의 입력 문장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이들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적의 결과값이고 다른 하나는 최적의 입력 문장입니다. 후자를 위해서는 분명히 AI를 잘 이해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기업의 진짜 관심사는 전자입니다. 최적의 결과값이란 최고의 사업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 최고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최종 타겟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 타겟을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행태와 욕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행태와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아니라 인문학 전문가들입니다. 인문학 전문가들이 소비자 행태 모델을 설정하면 그에 따라 엔지니어들이 AI에 입력하는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최근 삼성은 AI 실시간 통역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졌다고들 하더군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AI가 통역해주는 시대라서 앞으로 언어 관련 학과는 모두 사라지게 될까요? AI 통역 모듈 개발에 빠질 수 없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언어학입니다. 언어학이라면 일반인들은 밥 굶기 딱 좋은 학문으로 느끼시겠지만 사실 언어학이야말로 AI 시대의 핵심 분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이를 AI로 구현할 수 있으니까요. AI 시대의 주인공은 기술자가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행태의 전문가들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행태의 전문가들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인문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행태와 욕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심리학자, 역사학자, 언어학자, 철학자 등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 이른바 오타쿠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욕구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오타쿠들은 최소한 자신들의 관심사 내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미래의 엔지니어의 입지는 어떠할까요? 당연히 앞으로도 기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모두가 취업을 위해서 공대로 달려가는 세상에서는 엔지니어 간의 생존 경쟁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반면 인문학은 현재 씨가 마르고 있죠. 인문학의 성장에 오히려 좋은 환경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와 달리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이유는 과거의 대한민국은 서구의 발전 모델을 그대로 따르거나 서구의 하청국가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게는 인문학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따라가야 하는 서구의 발전 모델도 없고 하청국가 역할도 담당하지 못합니다. 인문학의 씨가 마르고 기술이 흘러넘치는 세상에서는 인간의 행태와 욕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자들, 즉 인문학 전문가가 비즈니스도 국가 경영도 주도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무자본 창업도 가능하죠. 창업과 관련된 기술적 걸림돌이 계속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어 갈 것입니다. 사실 미래의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단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제대로 정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방송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미리 약속드렸던 미래의 인문학, 전쟁, 그리고 수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